나의 인생은 70평생을 오직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남편, 아들, 그리고 희망. 남편 김노인은 1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나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었다. 나는 남편의 유언대로 아들 진우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진우는 내게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듬직하며 가장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 그리고 며느리 유미는 내게는 친딸이나 다름없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그는 내게 딱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 우리 아들, 내가 묻힌 곳에서 복을 받아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자네는 편안하게 살아야 해. 진우는 그 유언을 받들어 풍수지리에 능한 이들을 불러 남편의 무덤을 명당 중에 명당에 자리 잡았다. 어머니,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평생 왕비처럼 모실 겁니다. 며느리 유미는 매주 나를 찾아와 손수 밥상을 차려주었고 아들은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며 기뻐했다. 그들의 성공이 곧 나의 삶의 이유였다. 나는 남은 인생, 이 행복을 보며 편안히 눈을 감을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함이 나를 덮쳤다. 며느리가 내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는 게 걱정이에요. 저희가 최고급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아버님도 진우가 성공한 모습 보시고 편히 쉬실 거예요. 요양원. 그 단어는 내게 내처짐을 의미했다.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내 인생이 아직 남았는데 왜 낯선 곳에 갇혀 지내야 하는가.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집요했다. 그들의 다정한 눈빛은 어느새 집착과 강요로 변해 있었다. 어머니, 이건 저희를 위한 거예요. 저희가 더 편하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다고요.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더 이상 애정이 아닌 조급함을 읽었다. 그들의 성공 뒤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강한 직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결국 나는 며느리의 등살에 떠밀려 짐을 싸게 되었다. 며느리는 내게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내게 남긴 마지막 유품이라며 낡은 은반지 하나를 건넸다. 어머님, 아버님이 제일 아끼시던 반지예요. 이거라도 가지고 계세요. 요양원으로 떠나기 직전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무덤에 들렀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봉분 앞에서 나는 홀로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무심코 며느리가 건넨 은반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반지는 남편의 유품이 아니었다.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반지를 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반지는 내가 결혼 전 내 첫사랑에게 받았던 바로 그 반지였다. 남편은 내가 그 반지를 버리지 못하고 비밀스럽게 간직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용서했지만 동시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위장하여 아들에게 맡겼던 것일까? 나는 미친 듯이 반지를 손으로 비벼보았다. 반지의 안쪽에는 긁힘 하나 없는 깨끗한 은빛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주 작게 새겨진 이니셜 K, J, W, 김진우. 내 아들의 이니셜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내 아들이 왜 내 첫사랑에게 받았던 반지를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가장 은밀했던 과거까지도 그들이 알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암시였다. 요양원 차량이 낡은 집 앞에 멈춰 서기 직전이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우연히 진우가 며칠 전 저장해 놓은 사진 폴더를 보게 되었다. 그 폴더의 제목은 아버지가 주신 통장이었다. 그리고 폴더 안에는 며느리가 내게 건넨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의 반지를 낀 남자가
남편의 무덤 앞에서 자랑스럽게 통장을 들고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은 내 아들 진우가 아니었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나의 첫사랑 박형철이었다. 나는 요양원 문턱 앞에서 차마 소리조차 지를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깨달았다. 내 아들이 파헤친 무덤. 그 무덤에 묻힌 것은 아버지의 유골이 아니었다. 내 인생의 모든 비밀과 나의 전 재산, 그리고 내 아들이라는 이름의 가면이었다. 요양원의 흰 벽은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이었다. 내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 했지만 내 안의 분노와 의욕은 활활 타올랐다. 내 아들 진우에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얼굴, 박형철. 그는 나의 첫사랑이었고 30년 전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 했던 그림자였다. 그런데 그가 왜 지금 내 아들의 얼굴을 하고 나를 농락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휴대폰 속에 저장된 그 사진을 수백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아들의 옷을 입고 며느리와 함께 다정하게 웃고 있는 박형철. 그 옆에는 남편의 무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흙이 아닌 깨끗한 부동산 통장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클로즈업 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해되었다. 진우는 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박형철의 아들이었다. 30년 전 나는 부유한 김노인과 결혼하기 위해 가난한 연인이었던 박형철을 버렸다. 나는 그를 영원히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내 아들의 이름 뒤에 숨어 복수국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수국의 최종 목표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모든 재산이었다. 나를 향한 배신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죽은 남편의 무덤까지 파헤친 패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추악한 계획에 희생된 두 영혼을 생각했다. 나의 순진했던 남편 김노인, 그리고 그의 유산을 가로채려는 가짜 아들. 나는 며느리 유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용암이 담겨 있었다. 유미야, 엄마가 짐을 싸면서 통장 하나를 빠뜨린 것 같구나. 김노인 명의로 된 혹시 내가 봤니? 아이고, 어머니. 무슨 통장이요? 저는 그런 거 못 봤는데요.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세요? 제가 치매 검사 예약해 드릴게요.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나의 의욕을 치매로 몰아갔다. 그들의 목표는 내가 이 요양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정신 이상자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 알았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엄마가 늙어서 깜빡하나 보다. 미안하다. 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강하게 쥐었다. 그들의 계획을 망가뜨리는 것은 이 모든 비극의 서막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요양원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리고 마침내 며느리 유미가 매수한 간병인 하나를 찾아냈다. 간병인은 유미에게 돈을 받고 나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나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간병인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다. 내가 받는 돈의 3배를 줄게. 대신 나를 딱 하루만 이곳에서 내보내줘. 그리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간병인의 눈이 흔들렸다. 그 역시 돈의 노예였고 나는 그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거래는 성사되었다. 나는 요양원에서 탈출했다. 낡은 택시를 타고 곧바로 남편의 무덤이 있어야 할 명당으로 향했다. 그곳은 드넓은 산봉우리에 가장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었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그곳에서 이미 다른 사람을 만났다. 묘지관리인.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어르신, 여기에 웬일이십니까? 이 시간에 김노인 무덤에 왔소. 이상해서 말이야.
봉분이 너무 깨끗해. 지난번에는 분명 내가 말을 흐리자 관리인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김노인 무덤이요? 아, 그 무덤. 저기가 가짜라는 걸 아시는 분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멎었다. 가짜 무덤. 나의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가짜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 무덤 딱 1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흙을 퍼다 쌓은 봉분만 있지 아래에는 관이 없습니다. 아드님이라는 분이 아버님이 생전에 그 무덤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며 나중에 안치할 거라고 봉분만 먼저 만들어 당하고 했었죠. 내가 무덤 앞에서 매일같이 절을 올리고 눈물을 흘렸던 그 봉분은 텅 빈 흙더미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봉분이 만들어진 날짜는 내가 남편을 잃고 가장 슬픔에 잠겨 있었던 바로 1년 전 그날이었다. 아들은 나의 슬픔을 이용해 그들의 추악한 계획을 시작했던 것이다. 나는 관리인에게 돈을 쥐어주고 봉분이 만들어진 날짜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받아냈다. 이제 더 이상 슬퍼할 시간은 없었다. 이 모든 폐륜을 계획하고 실행한 가짜 아들 박형철과 그에게 협력한 악마 같은 며느리를 응징할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내 앞에 남아 있었다. 나는 낡은 택시를 타고 다시 도시로 향했다. 요양원의 흰 벽은 이제 나의 임시 감옥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숨어 지낼 가장 안전한 나의 성이 될 것이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간병인에게 태연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돈이 주는 안도감과 내가 손에 쥔 증거들이 주는 확신이 나를 담대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파헤치기 위해 내가 치매에 걸린 늙은이라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야 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들이 던지는 모든 치매 유도 질문에 순순히 넘어가는 연기를 했다. 그들의 경계심이 풀어질수록 나는 더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었다. 아들 진우는 내가 요양원 생활에 익숙해진다고 판단했는지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 유미가 매일 와서 나를 감시했다. 어머니, 오늘 약은 드셨죠? 어머님, 옛날에 사셨던 그 집 기억하세요? 유미는 끊임없이 나의 재산과 과거 기억에 대해 캐물었다. 그들의 목표는 내가 마지막 남은 재산 목록을 털어놓거나 기억상실에 걸려 모든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대충 횡설수설하며 그녀가 스스로 모든 정보를 흘리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유미는 내게 재산 포기 각서와 후견인 지정 동의서를 내밀었다. 그녀의 눈에는 숨길 수 없는 탐욕이 가득했다. 어머님,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류에 사인만 하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어머님은 편안하게 지내시기만 하면 돼요.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유미야, 엄마가 너무 고맙다. 우리 진우가 너 같은 며느리를 얻은 건 복이야. 나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척하며 펜을 들었다. 그리고는 일부러 펜을 떨어뜨렸다. 유미가 펜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인 그 짧은 순간 나는 서류를 낚아채듯 내 쪽으로 끌어당겨 그녀의 서명이 들어간 복사본을 확인했다. 그녀의 서명 옆에는 후견인 지정에 대한 변호사의 서명이 함께 있었다. 변호사의 이름은 민동준이었다. 나는 속으로 외쳤다. 좋아. 이제 내 협력자의 이름까지 알아냈다. 유미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며 불안해했지만 나는 치매 노인처럼 헛소리를 늘어놓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내가 서류에 사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성급하게 요양원을 떠났다. 그날 밤
나는 몰래 간병인을 불러내 돈을 쥐어주고 변호사 민동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헤치게 했다. 독사가 없는 지금 나는 돈으로 움직이는 또 다른 그림자를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간병인이 가져온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민동준 변호사는 서울의 유명 로펌 소속이었다. 하지만 그가 최근 처리한 대형 상속 분쟁 리스트에는 나의 남편 김노인의 이름이 전혀 없었다. 대신 그의 가장 큰 고객 명단에는 나의 첫사랑 박형철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유미와 진우박 형철의 아들의 폐륜적인 계획. 그 배후에는 당연히 나의 첫사랑 박형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잔인했다. 서류에는 박형철이 민동준 변호사에게 내가 김노인보다 먼저 이 세상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유언 공증을 의뢰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무슨 뜻인가? 박형철은 이미 2년 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내가 가짜 아들이라고 믿고 복수를 준비했던 진우는 박형철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 나의 아들 김진우가 맞았다. 그렇다면 이 모든 폐륜과 무덤을 파헤친 계획은 박형철이 아닌 내 아들 김진우와 내 며느리 유미가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다. 나는 내가 낳고 내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 모든 폐륜의 원흉이라는 사실 앞에서 비로소 절망의 진정한 깊이를 깨달았다. 그들의 배후에는 그 어떤 첫사랑의 복수도 그 어떤 거대한 흑막도 없었다. 오직 탐욕에 미친 내 아들, 내 며느리 단 둘뿐이었다. 나는 쥐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요양원의 흰 벽이 나를 향해 서서히 조여오는 듯했다. 내가 복수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의 피를 나눈 아들과 며느리였다. 이 모든 비극의 무게를 나는 이제 홀로 감당해야 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민동준 변호사의 서류를 주었다. 아들 진우가 나에게서 훔친 것이 돈뿐만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나의 진심과 모성까지도 짓밟은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서 김진우를 사랑하는 어머니는 영원히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범죄자를 단죄하려는 차가운 결의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요양원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간병인에게 마지막 돈을 쥐어주고 은밀히 외부와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구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의 변호사, 아니 남편 김노인의 생전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김노인의 재산과 유언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김 변호사, 내게 도움을 청할 자격은 없지만 부탁하오. 내 아들이 김노인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 무덤을 파헤쳤소. 처음에는 믿지 않던 변호사는 내가 건넨 가짜 무덤의 증거와 재산 포기각서의 복사본을 보고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즉시 이 사건을 폐륜 상속 분쟁으로 규정하고 역공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목표는 아들 부부의 돈줄을 끊는 것이었다. 그들이 그토록 탐냈던 통장, 그 통장을 담보로 버려놓은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혀야 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나는 익명으로 아들 회사의 주요 거래처 몇 군데에 그들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불안한 소문을 흘리기 시작했다. 사실 소문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업은 아버지의 유산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확장된 것이었고 내가 그 기반을 흔들기 시작하자마자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들 진우가 요양원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그는 내게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무릎이 아니었다. 어머니,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갑자기 거래처들이 모두 계약을 취소하고 있어요. 자금이 막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던 연금과 주식을 담보로 돌려막던 건데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업은 겉모습뿐이었고 아버지의 유산과 내 재산만이 그들의 위태로운 사업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무덤 그건 제가 어머니께 복을 드리려고. 나는 그의 뻔뻔한 거짓말에 치가 떨렸지만 아무런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는구나. 내가 내게 건넨 반지가 왜 김진우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었는지, 내가 왜 아버지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안에 돈을 묻어두려 했는지, 그리고 내가 며느리와 함께 나를 이곳에 가두려 했는지. 내 차가운 말에 진우의 얼굴은 완전히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모든 가면을 벗어던졌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공포와 광기로 번뜩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말한 거야? 내가 싼 오줌은 내가 직접 치워야지. 내가 욕심을 부려 파헤친 무덤, 그 안에는 너를 용서할 아버지의 관은 없었단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 무덤을 판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나는 이미 변호사를 통해 회사의 비상주주총회 소집을 통보한 상태였다. 내가 여전히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모든 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절규했다. 안 돼, 안 돼. 이 회사는 내 거야. 저 여자가, 저 유미가 나를 망가뜨리려는 거라고요.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며느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절규는 이미 늦었다. 나는 그를 가로막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유미의 죄는 유미가, 너의 죄는 내가 치러야지. 내 어머니는 내가 탐했던 그 모든 재산을 회수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감히 아버지의 무덤을 농락한 대가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것이다. 진우는 절규하며 요양원을 뛰쳐나갔다. 그의 절규는 나의 승리였지만 동시에 내가 낳은 자식에게 내린 사형 선고였다. 나는 그의 광기 어린 뒷모습을 보며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를 다졌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되었다. 그날 밤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던 내게 며느리 유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과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진우 씨가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저한테는 아버지 무덤의 위치를 아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며느리는 아들을 배신하려 했다. 그리고 그녀는 가짜 무덤이 아닌 남편의 진짜 무덤 위치를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 모든 배신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지켜내야 할 것은 남편의 명예였다. 며느리 유미는 궁지에 몰린 짐승이었다. 남편 진우가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것을 안 그녀는 이제 마지막 살 길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복수를 멈춰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진우보다 먼저 단죄를 피하고 자신이 가진 정보를 흥정의 도구로 쓰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를 밤늦게 요양원 뒷마당의 어두운 정원에서 만났다. 유미는 초조함에 손을 비비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때 나를 향했던 다정함 대신 비굴함과 광기만이 남아 있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진우 씨가 저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한테는 아무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 내 돈을 탐하고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했으며 남편의 무덤까지 농락한 내게 죄가 없다고? 나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물은 진실이었지만 그 진실은 후회가 아닌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 저한테는 어머니가 모르는 정보가 있어요. 진우 씨는 아버님 시신을 처리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 진우 씨와 비밀리에 아주 중요한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서가 아버님 시신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저만 알아요. 내 심장이 다시 한번 뛰기 시작했다. 남편의 비밀 계약. 내가 알지 못했던 남편의 마지막 유언. 나는 유미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애써 분노를 억눌렀다. 말해라. 내가 원하는 건 뭐지? 저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저를 봐주시면 제가 아버님의 마지막 계약서를 찾아드릴게요. 그 계약서가 있어야 진우 씨의 죄가 더 명확해질 거예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이 며느리는 자신의 목숨을 건 거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 담긴 그 계약서가 필요했다. 진우가 이 모든 폐륜을 저지른 이유, 그리고 그가 나를 속인 진짜 목적을 알기 위해서. 좋다. 내 말을 믿어주지. 만약 내가 가져온 것이 정말 김노인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나는 내 죄를 가장 가벼운 선에서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보마. 하지만 나를 속인다면 너는 진우보다 더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다. 유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구원을 얻은 자의 미소가 아니라 잠시 생명을 연장받은 자의 처절한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건 흥정에 성공한 것이다. 그녀는 내게 약속 장소를 알려주었다. 낡은 창고. 진우가 재산을 가로챈 후 그들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임시로 빌려두었던 비밀 공간이었다. 그곳에 아버님 시신을 임시 안치한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우 씨가 어머니 몰래 숨겨둔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그녀가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즉시 움직였다.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경찰 입회 하에 창고를 수색할 수 있는 영장을 준비하게 했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독단적으로 그 장소에 먼저 가보기로 결심했다. 남편의 마지막 계약서가 경찰의 손을 타기 전에 가장 먼저 내 눈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요양원을 빠져나왔다. 며느리가 알려준 창고 주소를 손에 쥔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셨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과 끝이 담겨 있을 그 창고로 나는 복수의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나는 창고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문 안쪽에서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한 명은 내 아들 진우였다. 그는 창고 한가운데에 놓인 관을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남편과 똑같은 나이대의 중년 남자였다. 그 남자는 울부짖는 진우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울지 마라. 이 모든 건 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이었으니까. 창고 문 앞에서 나는 얼어붙었다. 짐승처럼 절규하는 내 아들 진우, 그리고 그에게 내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을 말하는 낯선 남자. 관이 놓인 이 밀실이야말로 내 모든 불행의 근원지였다. 나는 조용히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말도 안 돼. 아버지의 명령이라니요.
아버지는 절 사랑하셨잖아요. 왜 저 여자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겁니까? 진우의 절규는 진심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이유를 어머니의 변심이나 며느리의 배신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듯 했다. 사랑했지. 하지만 김 회장님은 너를 더 큰 시험대에 올려놓고 싶어 하셨다. 김 회장님의 모든 유언은 자네가 어머니의 진정한 후계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이었다. 낯선 남자의 말은 신비로웠다. 그는 자신을 김노인의 오랜 법률 대리인이자 유언 집행인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최 이사였다. 최 이사는 진우에게 냉정한 현실을 주입했다. 자네는 어머니를 속이고 가짜 무덤을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 김 회장님은 자네가 돈에 눈이 멀어 타락할 것을 염려하셨지. 자네는 이미 첫 번째 시험에서 처참하게 낙제했어. 진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어머니의 분노나 경찰의 체포보다 아버지의 유언에 의해 버려졌다는 사실 앞에서 더 큰 절망을 느끼는 듯했다. 최 이사는 진우에게 마지막 자비를 베풀 듯 말했다. 김 회장님은 자네를 아들로 믿고 사랑하셨다. 자네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속죄한다면 자네의 유산을 전부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머니를 이곳으로 유인하려 했던 계획, 그리고 며느리 유미와의 모든 공모 사실을 어머니 앞에서 낱낱이 고백해야 한다. 진우는 그 제안에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하지만 곧 그는 자신의 죄를 어머니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을 택하는 듯 보였다. 나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을 깨달았다. 나의 남편 김노인은 죽어서도 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아들이 돈 때문에 타락할 것을 예견하고 자신의 유언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행함으로써 아들을 시험하고 동시에 나를 지키려 했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들의 연극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다. 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 유언 집행, 여기서 끝내시오. 나의 등장에 진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최 이사는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나를 맞았다. 오 여사님, 죄송합니다. 김 회장님의 유언 집행은 알겠소. 김노인은 아들이 폐륜을 저지를 것을 예견했고 나를 지키려 했으며 아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려 했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소. 나는 내 아들을 보았다. 그는 이제 뉘우침이나 회개가 아닌 그저 공포에 질린 짐승일 뿐이었다. 진우야, 내 아버지는 너를 아끼셨지만 내가 파헤친 무덤에는 이미 그분의 시신이 없었다. 내가 성묘 올 때마다 너는 텅 빈 흙더미에 절을 하고 있었던 거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관을 바라보았다. 그는 관 뚜껑을 열고 싶어 했지만 최 이사가 말렸다. 유언 집행이 끝나기 전에는 관을 열 수 없습니다. 나는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유언 집행은 끝났소. 나는 이미 내 아들에게 내릴 심판을 결정했으니 나는 최 이사에게 내가 모아온 모든 증거, 즉 재산 포기 각서와 가짜 무덤의 기록, 그리고 진우의 횡령 증거들을 건넸다. 최 이사는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 회장님의 뜻대로 저는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고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오 여사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법의 심판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사랑과 유산이 결국 그를 파멸시킨 덫이 된 것이다. 나는 그 절규를 뒤로한 채 관이 놓인 곳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득
관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아내 오수키에게 마지막 선물. 나는 숨을 참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이 담겨 있을 터였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종이가 아닌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새하얀 유골함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유골함 옆에는 며느리 유미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부동산 통장이 놓여 있었다. 유골함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쪽지가 들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꺼내 들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여보, 이 유골함은 내 것이 아니오. 이것은 당신이 평생 잊지 못했던 박형철의 유골함이요. 그는 2년 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나는 당신에게 이 유골함과 그가 남긴 마지막 재산을 돌려주고 싶었소. 부디 그를 편안히 보내주시오. 내 손에 들린 쪽지는 찢어질 듯이 떨렸다. 남편 김노인. 그는 죽어서까지 나를 용서하고 내가 평생을 비밀스럽게 간직해왔던 상처까지 보듬어주려 했던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두 남자. 한 명은 나를 버리고 떠난 남자였지만 다른 한 명은 나를 안고 세상을 떠난 남자였다. 나는 유골함을 내려다보았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유골함 안에는 박형철, 나의 첫사랑의 마지막 존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와 아들이 탐냈던 바로 그 부동산 통장이 놓여 있었다. 통장의 주인은 박형철로 되어 있었다. 그 통장 안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박형철의 마지막 유산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오열했다. 그것은 아들에 대한 분노도 며느리에 대한 증오도 아닌 오직 남편 김노인에 대한 지독한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아량과 사랑이 결국 나의 아들을 폐륜으로 몰아넣는 비극의 시작이 된 것이다.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 이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김 회장님은 오 여사님을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오 여사님께 이 유골함과 이 재산을 돌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이 이 통장을 보고 욕심을 냈죠.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우고 이 통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짜 무덤을 만들고 이 유골함을 창고에 숨긴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들 진우는 이미 최 이사의 수하들에게 이끌려 창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진우의 죄를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를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내 아들은 내가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 욕심과 탐욕은 이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 있었다. 나는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김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유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오. 그녀가 남편과 함께 훔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순순히 죄를 인정한다면 나는 그녀의 형량을 최대한 낮출 방법을 찾겠다고. 유미는 비록 탐욕에 눈이 멀었지만 진우의 악마 같은 계획에 희생된 측면도 있었다. 그리고 그 처절한 비극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창고를 나에게 알려주는 마지막 선의를 베풀었다. 나는 그녀의 그 선의에 대해 보답해야 했다. 며칠 후 나는 남편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그곳에서 진우와 유미는 이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들이 훔친 재산을 모두 회수하고 그들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했다. 진우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나를 원망했지만 유미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나의 처분을 기다렸다.
나는 그녀에게 최소한의 선처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들은 폐륜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며느리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마지막 사랑과 나의 첫사랑의 유골함을 되찾았다. 나는 최 이사에게 박형철의 유골함과 그가 남긴 재산이 담긴 통장을 건넸다. 김 회장님의 뜻대로 박형철 씨를 가장 좋은 명당에 안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가 남긴 재산은 당신이 말한 대로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홀로 산봉우리에 올랐다. 그곳에는 가짜 봉분이 아닌 남편 김노인의 진짜 유골이 잠든 묘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형철의 유골함이 나란히 묻혔다. 여보, 나를 지켜줘서 고맙소. 나는 남편의 묘소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형철 씨, 당신을 잊지 않았소. 부디 평안히 잠드시오. 나는 박형철의 묘소 앞에서 눈을 감았다. 사랑과 죄책감,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눈물처럼 흘러내렸다. 이제 내 인생을 짓눌렀던 모든 짐들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따스한 햇볕이 나를 비추고 있었다. 모든 정리가 끝난 후 나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랜만에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서랍을 열었다. 거기에는 남편 김노인이 생전에 자주 사용하던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무심코 수첩을 펼쳐본 나는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발견한 남편의 메모를 보고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형철의 유골함 유미의 죄 진우의 미래,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그자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 남편 김노인의 낡은 수첩은 나를 다시 현실로 끌어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유언 집행인 최 이사가 말했던 단순한 폐륜이 아니었다. 내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보다 더 거대한 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나에게 경고하고 떠난 것이다. 나는 즉시 최 이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나의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듯했다. 내가 남편의 수첩 속 메모를 언급하자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했다. 오 여사님, 그것은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유언 집행에 관한 사항 외에는 어떤 것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최 이사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나의 의욕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남편의 마지막 경고가 가리키는 또 다른 그림자가 바로 최 이사를 위협하고 있으며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시작점일 수도 있음을. 나는 남편의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남편은 마지막 페이지에 알 수 없는 세 개의 장소를 적어 놓았다. 양평 별장, 광교 창고, 그리고 제주도 금고. 그리고 그 장소들 옆에는 최 이사는 모른다. 라는 문구가 작게 적혀 있었다. 남편은 유언 집행인마저 믿지 않았던 것이다. 남편은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세 개의 장소에 분산시켜 놓았다. 나는 독단적으로 이 세 장소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양평 별장부터 찾아갔다. 그곳에서 나는 남편이 생전에 모아두었던 수많은 금괴와 현금 뭉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보, 나는 당신이 나를 떠났던 이유를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했소. 이 돈은 당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이요. 부디 행복하게 사시오. 당신의 남편 김노인 드림.
남편은 내가 언젠가 그를 떠날 것을 알면서도 나를 위해 마지막 자금을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돈이 내 아들과 며느리의 폐륜에 이용될 뻔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두 번째 장소, 광교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이 평생을 모아두었던 희귀한 골동품과 미술품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내 아들 진우가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횡령과 배임, 그리고 며느리 유미와의 공모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남편은 아들의 타락을 알고 있었고 그 아들이 나를 해쳤을 때를 대비해 마지막 방패를 준비해 두었던 것이다. 나는 이 증거들을 최 이사에게 넘겼다. 최 이사는 경악했고 그제야 남편의 깊은 뜻과 경고의 의미를 깨달았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완벽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했다. 마지막 장소, 제주도 금고. 그곳에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당신도 당신을 사랑했던 두 남자를 이제 놓아주시오. 그리고 부디 당신의 아들을 용서하시오. 그는 당신이 키운 아들이요. 그를 용서하는 것만이 당신이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남편의 유언대로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의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종잣돈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며느리 유미에게도 그녀가 진우에게서 받은 모욕과 죄를 갚을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주었다. 나는 이제 홀로 남았다. 모든 복수를 끝냈고 모든 진실을 알았다. 나의 마지막 선택은 남편의 유언대로 나를 사랑했던 두 남자와 나의 아들을 모두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왔다. 남편의 진짜 무덤과 박형철의 묘소가 보이는 곳. 그곳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도 증오도 없는 진정한 평화와 속죄의 시간을 살았다. 몇 년 후 나는 남편의 유산으로 만든 재단의 이사장으로 조용히 살아간다. 나는 낡은 앨범을 펼쳐본다. 거기에는 행복했던 가족 사진, 그리고 남편과 나의 마지막 순간들이 담겨 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거기에는 낡은 옷차림을 한 아들 진우가 서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나 광기가 없었다. 그는 내게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나는 그를 안았다.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잘 왔다, 아들아. 이제 너의 진짜 삶을 시작해라. 나는 그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을 건넸다. 그리고 그를 안고 조용히 은조렸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겪은 비극이자 내가 이룩한 마지막 승리였다.